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국어학과의 황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이렇게 소개를 너무 과하게 하셨는데요. 고조선 전문가라기보다 이 동아시아 그리고 특히 한국의 청동기 시대 고고학을 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뭐 청동시대 집자리라던가 이런 무덤이라든가 그리고 톡이라든가 석기 이런 것들을 주로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조선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고조선과 연천의 고인돌 유적 그러니까 제목을 제가 부여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고조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끝부분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연해 주신 경희대학교 사학과의 성춘택 교수님은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한때는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또 박사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 오늘 원래는 강연이 아니셨는데 바뀌면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고 또 한 무대에 지도 교수님과 서게 된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성춘택 교수님은 원래 충남대학교 국어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리를 이렇게 경희대학교로 옮기셨고 제가 이제 그 자리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만나게 돼서 거의 코로나 때문에 한 6, 7개월 못 뵀는데 갑자기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자유로를 통해서 쭉 올라왔는데 아무튼 연천은 뭐 매년 뭐 한두 번씩 계속 다니던 굉장히 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고고학회에서 총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이었나요? 여름에 저희 한국고고학회 회장님이신 박순발 교수님과 저가 여기 와서 군수님과 협약을 맺고 올해 한국고고학 전국대회를 43회 전국대회를 연천에서 개최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천에서 이 고고학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천 역시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구석기 시대뿐만 아니라 신석기, 정동기 시대 그리고 고구려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적들이 굉장히 질비하게 발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고고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이제 연천하면 역시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구획보인이 발견했던 그 구석기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구석기 문화를 밝혀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연천에는 구석기뿐만 있는 게 아니다. 고인돌도 있다. 지성묘라고 불리는 고인돌도 있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데 이 고인돌이 북한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는 두 번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또 어쩌면 고조선과 어쩌면 어느 한 지점 정도는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해서 강연을 마쳐볼까 합니다. 성춘택 교수님께서는 이 전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세계사적인 최근 이슈들, 학사적인 이슈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성춘택 교수님처럼 학문이 그렇게 깊지 못해서 이렇게 좀 국내 혹은 동아시아 쪽으로 좀 쉬운 부분만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수준에서 강연을 해야 될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연은 준비했지만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1시간 반 정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지에 나와 있는 고인돌은 연천 통연리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연천을 어쩌면 가장 대표하는 고인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탁자 모양을 했다고 해서 외형을 띄우고 있다고 해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고인돌 연구 초기에는 이러한 탁자식 고인돌이 북한 쪽 그리고 중국 쪽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은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 남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남 지역, 경상도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서 더 이상 북방식 고인돌이라는 명칭을 하기는 이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북방식 고인돌이라는 명칭은 거의 다 폐기하고 있고요. 대부분 부르지 않고 대부분 다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탁자식 지성묘라고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천하면 역시 이러한 탁자식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천의 이 탁자식 고인돌은 굉장히 외형적으로 대동강 유역, 특히 평양을 위시한 대동강 유역, 예성강 유역의 탁자식 고인돌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외형뿐만 아니라 여기서 출토되는 어떤 유물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이 굉장히 세부적인 무덤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닮아 있어서 굉장히 서북한 지역과 연천 지역, 그러니까 대동강 유역과 이 임진 한탄강 유역이 굉장히 문화적인 접촉이 있었을 거고 어쩌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했을 가능성들을 이러한 연천 통연리 고인돌을 위시한 연천 지역의 지성묘들이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 이 서북한과 연천 지역을 관련해서 여러 논문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무덤 구조부터 해서 무덤의 편년, 출토 유물의 어떤 비교 연구들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자료들을 보시면 그것들을 새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인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고고학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지성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이라는 명칭은 잘 사용하지 않고 고임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임돌이죠. 고임돌. 그래서 거대한 괴석을 고이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임돌에서 이제 고인돌이 이제 명칭이 튀어나온 거죠. 근데 이제 고임돌이라는 것 자체가 지석이라는 뜻입니다. 지석, 지탱하다. 그래서 이제 지성묘라고 한자로 이제 바꿔서 우리는 고고학계에서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계에서 이제 한때 이 한글을 사용하자라는 그러한 좀 분위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한글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명칭이 길어집니다. 굉장히 명칭이 길어집니다. 피옴이 있는 간돌, 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이 길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자로 압축해서 부르면 명칭이 굉장히 짧아지고 그만큼 글도 짧아지고요. 그리고 한자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고고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또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굉장히 아무튼 고민스러운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지성묘는 사실 남북한 공이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 그리고 중국, 일본 지역,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성묘들을 연구하는 건 너무나 많은 논문들이 매년, 매주, 매월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러한 거성 문화, 지성묘 문화는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그 시기가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에 지성묘가 만들어지고 유럽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은 신석기 시대에 이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이런 공통적인 거석을 이용한 그런 문화들이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현상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가장 많은 조사 때문에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성묘는 일단 물론 이제 발굴을 하면 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겠지만 발굴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표 조사만으로 어느 정도 그러한 분포적인 어떠한 변이라든가 그러한 모습들을 분포적인 그런 패턴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구한말 시대부터 이미 지성묘에 대한 논의들을 간단한 뭐 논의들을 브리핑에 좀 브리핑 정도 수준이지만 논의들이 이미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목되었던 그런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에서 지성묘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10년 정도가 되고 있죠. 그 정도로 많은 연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역시 1970년대 이후 대규모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지성묘가 발굴이 됐었습니다. 뭐 댐들이 건설되고 도로가 이렇게 건립이 되면서 거기에 속해 있었던 지역의 지성묘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성묘가 원래는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 영국이라든가 서유럽 쪽에서 이런 거석 문화들은 다 신석기 시대 때 만들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신석기 뭐 굉장히 아련하게 신석기 시대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발굴을 하면서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청동시대 때 이런 지성묘들이 축조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밝힌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구미 고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어떤 시대나 편견 이런 것을 벗어나서 거석 분묘가 축조되는 그러한 경관적인 의미들, 뭐 사회,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들과 이러한 거석 분묘가 축조되는 시점이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변화 양상들,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지성묘 자체가 어떠한 경관에 있어서 농경사회의 표지다. 그래서 이 농경사회의 표지란 의미에는 어떠한 치푸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권력자의 위계라던가 어떠한 사람들 간의 계층, 영역, 사회적인 경관, 상호작용, 힘의 작용들, 그리고 상징과 의례, 사회적 전략과 행위, 굉장히 많은 분야까지 연구가 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물질문화, 그냥 어떠한 유구, 구조, 어떠한 유물들의 변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굉장히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과거 청동기 시대 사회를 복원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지성묘 연구를 보면 사실 북한 고고학 연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해방 이후에 발전된 건 사실이었죠. 대부분의 역사 고고학자들은 이북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초기 북한 고고학자였던 뭐 도유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초반에 거두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67년에 북한의 주체사상이 이제 널리 이렇게 학문 쪽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남과 북이 굉장히 수준 차이가 이제 많이 나버리는 그러한 실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아무튼 이 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 고고학에서는 이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뭐 이런 시대 구분을 정립을 해내는 성과들을 거두었고요. 굉장히 많은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지성묘가 어떠한 시간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성묘가 가지는 어떠한 뭐 사회 발전 단계론에 있어서의 어떠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를 기점으로 공교롭게도 한국 지성묘는 70년대부터 발전을 하게 됐고 북한 고고학에서는 70년대부터 어떠한 정치, 사회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서 학문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퇴보하는 그러한 방향을 걷게 됩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조선과 지성묘가 과연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성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인돌 지성묘는 역시 청동시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물론 청동시대 때 굉장히 다양한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청동시대는 뭐 현재 학계의 어떤 중론들을 모아보면 기원전 15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15세기부터 청동시대가 시작하지만 무덤은 바로 15세기부터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정착을 한 이후에,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이 이 정착 생활이 안정화된 이후에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이 청동시대의 시작은 기원전 15세기이지만 무덤이 축조되기 시작한 시점은 그보다 한참 후에 축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뭐 방사선 탄소 연대라든가 어떠한 유물 간의 어떤 교차 편연에 근거를 한다면 빨리 보아야 기원전 12세기, 11세기 정도의 무덤이 축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성묘는 그보다도 약간 더 느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거대한 지성묘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인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인구들은 한 마을에서 이러한 지성묘를 축조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마을이 협업을 해서, 네트워크를 갖춘 여러 마을이 협업을 해서 이러한 지성묘를 만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가 굉장히 상승한 시점에 지성묘가 축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성묘는 청동시대의 또 다른 묘제들인 뭐 돌관 무덤이라든가 어떠한 돌 던덜 무덤이라든가 어떠한 토광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후행하여 등장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강화 부근리 고인돌입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상석 같은 경우는 거의 6m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거대한 상석이죠. 1톤을 실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고고학계에서 이러한 거석 기념물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는 그러니까 구석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석 문화를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보는 그러한 실험 고고학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톤을 옮기는데 2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런 지성묘 같은 경우는 거의 100톤에 육박합니다. 그럼 뭐 20명이 아니라 2,000명, 3,000명 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정도로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사회에서 지성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연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고인돌이 최근 발굴 성과에 의하면 차탄리 고인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탄리 고인돌이 거의 5.6m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거대한 지성묘입니다. 그래서 차탄리 일대 보면 이제 통연이라든가 그러니까 연천읍에서 이제 좀 북쪽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을 보면 뭐 이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북쪽 지역에도 보면 청동시대 유적들이 많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에는 이 정곡리 일대가 인구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면 이 신석기 시대, 그 이후 신석시대, 청동시대가 되면 오히려 이 군남면이라든가 이러한 연천읍 위쪽 북쪽에서 인구들이 많이 재결집에서 인구들이 많이 취락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야기가 잠깐 다른 뒤쪽으로 흘렀는데 일단 고인돌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뭐 개념적인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인돌은 크게 뭐 4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상석, 그리고 상석을 받치고 있는 고임돌인 지석, 그리고 묘욕시설이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묘욕시설, 그리고 무덤방, 묘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부분 연천 쪽에서 발견되는 탁자식 지성묘의 무덤방은 지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상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무덤방이 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탁자식 고인돌과 이른바 개석식 고인돌의 무덤방의 차이는 어떠한 지상이냐 지하냐 하는 매장조체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일단 무덤의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역시 무덤이겠죠. 무덤입니다. 실제 뭐 남북한이든 어디 지역이든 뼈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 무덤을 했을 건데 이제 무덤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들이 모여서 어떤 죽은 자를 기념하고 그러한 죽은 자를 기념하면서 그러한 공동체의 어떠한 그러한 조직을 다지는 그러한 모임 장소로서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경관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런 지성묘들이 군데군데 놓여져 있으면 아마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나가다가 이동을 하다가 저기에는 이미 어떤 집단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조선시대라든가 그러한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뭐 선돌이 세워져 있거나 장승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고인돌도 그러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묘표석이나 어떠한 집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러한 기능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명칭은 정통적으로 이제 민속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실제 민속
공식적인 조사들을 찾아보면 마을 사람들이 과거부터 부르었던 명칭을 찾아보면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독배기 바우, 뭐 독바우, 괜바우, 거북바우. 실제 연천 양온리 고인돌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거북바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바우라고 부르면 대부분 거의 10중 8구는 고인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꺼비 바우, 뭐 개구리 바우, 뭐 할아버지 바위, 할머니 바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실제 연천에서도 할머니 바위, 할아버지 바위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많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역은 역시 중국과 북한, 일본 지역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지성묘를 고인돌 무덤, 한글 그대로 부르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한자로 지성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석붕 혹은 대석계묘라고 부르고 있는데 두 무덤은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석붕이라는 것은 역시 돌로 된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이나 굉장히 지성묘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거의 뭐 8m, 9m 육박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처마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석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상식, 그러니까 탁자식이 아닌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있는 것은 대석계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돌로 된 뚜껑돌을 가진 무덤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거석기념을 메갈리스라고 부르고 있고 혹은 돌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돌맨은 켈트어로 탁자를 의미하는 돌과 사람을 의미하는 맨이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부르면 테이블스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개념 고인돌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네. 이게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지성묘의 분포도입니다. 랴오둥반도에서 굉장히 많은 밀집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서북한 지역의 대동강 유역에서도 굉장히 큰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 임진강, 한강 유역에서도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고, 역시 주목되는 것은 전남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바다를 건너서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에서도 이 규슈 지역, 특히 북쪽 규슈 지역에 지성묘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뭐 한국과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의 지성묘들은 대부분 이 한국의 남쪽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간 돌에 인들이 축조한 무덤으로 이미 많은 연구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 정도가 되면 어떤 우리나라 도장농경이 일본 지역으로 전파가 됐는데 아마 그때 농경 문화의 전파와 함께 지성묘도 같이 함께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고학에서는 이러한 지성묘를 한국의 무덤 혹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전파되어 온 무덤이라는 것은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있습니다. 자, 좀 더 앞에 북한 지역이 있는데요.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역시 말했던 것처럼 대동강 유역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동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지역에 거의 4,200여 기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90년대 이후 북한 학계에서는 이른바 뭐 세계 뭐 5대 문명이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대동강 문명론이 90년대 후반부터 학계에서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정치 사회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특히 이 평양 지역 일대에 14,000기 정도가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가 최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뢰하기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이지만 공식적인 집계는 4,200여 기. 그리고 대동강 문명론이 이제 떠오른 이후에는 18,000여 기 정도의 북한 지성묘가 분포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성묘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유적이 발굴된 마을 이름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탁자식, 개석식, 뭐 기반식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북한 지역에서는 마을 이름을 붙여서 뭐 황주 친촌리, 개천 묵방리, 뭐 오덕리, 뭐 황주 오덕리라는 명칭 붙여서 침촌형 지성묘, 묵방리형 지성묘, 뭐 오덕형 지성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묘욕 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한 묘욕 안에 여러 기 복수의 무덤이 이렇게 열을 지어서 분포를 하는 게 침촌리형 지성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부르는 이 탁자식 지성묘, 이 평양 문흥리에서 발견된 탁자식 지성묘 같은 경우는 오덕리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덕리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방형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른바 개석식 고인돌인데요. 그 아래에는 거대한 묘욕시설이 있고 그 아래 매장 주체부는 마치 삼국시대 석실처럼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어떠한 무덤방이 있습니다. 그런 무덤방이 있는 형식을 묵방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쯤 해서 이제 남한 한국의 지성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지성묘는 이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수록 지성묘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는 무덤, 그러니까 경기도,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성묘를 만들었다가 새로운 묘제가 등장하면서 빨리 무덤의 전환이, 무덤 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남쪽 같은 경우는 지성묘가 오랫동안 정체하는 그러한 현상이 어떤 문화 정체기적인 현상이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남 지역에 2만 기 그리고 영남 지역에 4,000기 정도가 분포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최밀집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3만여 기 이상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00기 정도가 분포를 하고 있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연천 지역에서는 30기 이상 정도가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빨리 잘 아시기 테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탁자식 그리고 이 거대한 괴석형의 상석 아래 마치 바둑판 다리를 붙여놓은 형식이라고 해서 바둑판식, 그러니까 기반식이 되겠죠. 기반식 고인돌. 그리고 이게 이제 개석식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이 상석 아래에 바로 묘욕시설이 이어지고 이 지하에 무덤방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석식입니다. 위석식은 이건 이제 제주공항에서 바로 내리면 잔디밭에 이렇게 놓여있는 이른바 거의 이제 용담동인데 용담식 고인돌 혹은 위석식 고인돌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탁자식이 변형되어서 있는 구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덤방이 이 지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상석 아래에 지석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묘욕시설이 깔려져 있고 그리고 묘욕의 끝자락에는 이른바 구획석 혹은 경계석이라고 불리는 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묘욕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역시 지하에 무덤방 혹은 지상에 무덤방이 설치해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석 규모는 1톤에서부터 거의 25톤 정도가 이제 평균이지만 5톤에서 25톤 정도가 평균이지만 거의 300톤 이상의 거대한 상석들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런 지성묘들은 보통 열을 지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열을 지어서 분포하는 게 특징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죠. 고창 지성묘들은 거의 100여 기가 넘는 지성묘들이 열을 지어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지성묘가 분포하는 전남 지역 같은 곳에서도 이런 지성묘들을 발굴을 해보면 이렇게 열을 지어서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묘욕시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구획석들이 놓여져 있고 한가운데 매장주체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발굴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 발굴하다 보면 이러한 묘욕 사이사이에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자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시신을 매장할 때 매장 주체부 내에 그 사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톡이라든가 어떤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부장하기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 사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후손들이 무덤에 모여서 다시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 파쇄하거나 일부러 깨트린 토기들, 일부러 깨트린 석기들 이런 것들이 이러한 묘욕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헷갈리기도 하죠. 매장주체부에서 나온 출토인물과 묘욕부에서 나온 출토인물의 시간차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무덤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게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현재 발굴된
발굴되지 않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지성묘 중에서 가장 거대한 지성묘입니다. 김해 구산동에서 발견된 고인돌인데, 일단 사람이 지금 저기 스케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석의 길이만 하더라도 10m, 너비가 4.5m, 두께가 3.5m 정도로 무게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최적을 기술해 보니까 약 35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350톤이라면 아까 한 1톤에 20명 정도가 옮겼다면 300톤은 거의 600명, 600명 정도가 맞나요? 6,000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로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마을이라든가 뭐 현대 어떤 시골 마을만 보더라도 한 마을에 6,000명이 기거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한 마을에 기껏해야 뭐 100여 명 정도, 큰 마을 같은 경우는 뭐 300여 명 정도가 기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이 당시 청동시대 사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힌트들이 이러한 지성묘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지성묘들은 한 마을에서 축조할 수는 없었던 구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마을이 이미 어떠한 연맹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여러 마을들이 어느 순간에 힘을 합쳐서 이러한 지성묘를 축조를 했겠죠. 더군다나 이 지성묘는 묘욕시설이 이렇게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묘욕시설만 하더라도 길이가 약 85m입니다. 100m 정도 육박합니다. 그리고 폭은 19m이고요. 여기에 이러한 할석들, 깬돌들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른바 물도랑이라고 해서 주구를 파내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어떠한 공사였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공사를 한 마을에서는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마을이 힘을 합쳐서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여러 마을이 힘을 합쳤을까?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하나의 어떤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고학자들의 생각에는, 제 생각도 그렇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막 농경사회로 진입했던 그런 시점들입니다.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는 수렵채집 사회, 수렵채집 생활, 생계경제에서 수렵채집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동성이 높은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근데 이 청동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정착을 하면서 농경을 했겠죠. 그런데 이 농경 기술이,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어떤 정도로 발전을 시켜왔겠지만, 이 농경의 기술들은 농경이란 거는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농경 문화라는 것은 세계에서 몇 곳에서만 벌어졌던, 농경의 시작은 벌어졌던 이벤트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농경을 개발했던 지역은 아니고 아마도 중국 지역에서 전파된 2차 전파지였겠죠. 근데 이러한 농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도가 컸을 겁니다. 농경을 실패했을 경우 사람들이 다 굉장히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는 그러한 생계 경제에 있어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모든 생계 경제의 모든 부분들을 농경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청동시대에도 수렵채집 생활을 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은 농경 생활을 많이 했을 거고요. 어떤 마을은 수렵에 더 비중을 두었을 거고요. 어떤 마을은 채집에 더 비중을 뒀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마을은 또 어로 활동에 더 비중을 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각각의 마을들이 서로 간에 이러한 생계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우리 마을에 풍년이 들었으면 그러한 농작물을 비축해 놨다가 그 다음에도 이것들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마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졌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한다면 다른 마을들과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를 갖춰야 됐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생계경제연맹망을 꾸려서 서로 어떠한 품앗이 같이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이러한 지성묘들, 거성문화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지성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무덤의 상석의 거대함,
뿐만 아니라 출토 유물의 어떤 희귀성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서 이 사회, 이 청동시대 지성묘 사회는 어떠한 족장이 있었던 사회였다. 어떠한 권력의 최상층이 있었던 사회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튼 이 치프덤 사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고 평등사회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고요. 아니 평등사회가 아니라 위계적인 사회였다라고 반대 입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세트를 이루어서 출토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어떠한 출토유물 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덤방에서 사진이 조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무덤방에서 저 위쪽에 토기가 하나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 칼이 한 자루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빼보았더니 이렇게 적색으로 굉장히 마연을 시켜서 굉장히 갈아서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적색의 빛이 감돌게 하는 그러한 이른바 적색마연 토기 한 점과 이러한 석검, 간돌검이죠. 간돌검 그리고 간돌 화살촉 이런 것들이 공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무덤에서는 이와 함께 이런 옥들도 같이 공반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푸른 빛을 띠는 옥들. 그리고 또 어떤 무덤에서는 청동기가 드디어 나오는 무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봉부가 굉장히 부풀어 오른 이른바 연용식 동검 혹은 비파형 동검 혹은 또 고조선의 어떠한 정치체를 굉장히 신뢰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고조선식 동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출토 유물의 어떤 시간적인 변화들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른 시기의 석검은 이 검의 손잡이가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2단 병식, 손잡이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2단 병식이라고 불리고 있고 좀 청동시대 늦은 시기가 되면 손잡이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1단 병식 이런 것들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석촉도 화살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승배가 달리지 않는 화살촉이 나오고요. 늦은 시기에는 승배가 달린 화살촉이 출토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석검과 석촉의 시간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석검과 석촉과 이러한 적색마연 토기 이런 것들이 같이 세트를 이루어서 무덤에 부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석검과 석촉이 같이 공반되는 무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전사의 무덤이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런 붉은 빛을 감도는 반짝반짝하게 붉은 빛을 감도는 적색마연 토기, 홍도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홍도 같은 경우는 여성의 무덤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세트를 이루어서 출토가 되면서 그러한 조금 상징적이고 그런 의미들은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까요? 이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천과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천에서의 지성묘 분포와 조사 현황입니다. 연천은 이제 지성묘가 이제 밀집되어 있다. 두 기 이상의 지성묘가 모여져 있는 상태를 군이라고 합니다. 군집됐다고 하는 의미에서 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성묘 군이라고 하고 고인돌 군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유적의 어떠한 의미를 더 부여한다면 개소라는 그런 의미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묘들은 총 12군데에서 12마을에서 지성묘가 총 31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이미 멸실되어 버리거나 유실되거나 파괴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성묘는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굴이 더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지성묘가 찾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상석이 그렇게 두껍지 않는 지성묘 같은 경우는
이 땅속 아래에 묻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성묘가 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12개소에서 발견된 31개의 지성묘들은 대부분 임진강에서 그리고 한탄강, 그리고 한탄강 서편의 차탄천 유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 한문식 교수님의 어떤 논문들을 읽어보면 연천 지역의 지성묘들은 대부분 다 강과 물과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묘들은 평지에도 있고요, 구릉 지역에서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평지든 구릉 지역이든 다 이 큰 강 유역에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지성묘가 발견되는 것은 역시 통연리 고인돌입니다. 통연리 고인돌에서는 9개의 지성묘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계속 그 기념물, 그러니까 도 기념물로 지성묘들이 지정이 되면서 현재 굉장히 많이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보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방치되고 유실대 위험에 빠졌던 유적들이 이러한 향토 유적이라든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현재 보호를 받고 있죠. 실제 이제 과거에 삼곤리 고인돌이라든가 삼거리 고인돌 같은 경우는 어떤 군부대의 기념비 그리고 어떤 학교의 교훈비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양원리 고인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정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자, 우리나라 북한 지역을 포함해서 중부 지역의 지성묘 분포도입니다. 일단 북쪽으로 보면 이 대동강과 애성강 유역에 있는 평양 일대, 평양, 연탄, 상원 일대 지성묘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는 저기가 고조선의 중심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개성 지역에서도 약간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한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이 임진 한탄강 유역, 그리고 역시 강화도 지역, 그리고 한강 본류역, 그리고 북한강 유역 이렇게 해서 큰 어떤 중해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지성묘들, 그러니까 거의 상석의 크기가 5m, 6m 정도에 육박한 지성묘들은 굉장히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포 지역이 평양, 상원, 개성, 그리고 연천, 포천, 강화, 용인, 남양주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지역마다 어떤 거리를 두고 이러한 초대형의 지성묘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연천 지역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탄리 고인돌이 그러한 어떤 사례인데요. 아마도 이러한 대형의 굉장히 초대형의 지성묘들이 분포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몇몇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대한 정치체가 있었다, 어떠한 거대한 권력을 가진 수장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아마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차탄이 일대를 중심으로 인구들이 적지 않은 인구들이 모여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들이 연천 차탄이 일대를 중심으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고고학적으로 상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연천 지역에서 현재 조사된 지성묘들은 이와 같습니다.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도 해오고 있고요. 시굴조사, 발굴조사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면서 이 연천 지역의 지성묘의 전반적인 그러한 분포라든가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조사 실적을 축적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도 세종대학교 박물관 2014년 차탄리 발굴 보고서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임진강 그리고 한탄강 일대의 임진강, 한탄강, 차탄천 주변에서 지성묘가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평지든 구릉 지역이든 이 주변에서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차탄리 고인돌을 위시한 통연리 고인돌들은 다 지금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곡리보다는 더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발견된 청동시대 칠학 같은 경우는 군남면 일대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군남면, 뭐 강내리라든가 삼거리 일대에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의 인구의 중심지가 이 전곡 일대였다면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 그리고 청동시대에 들어서는 북쪽으로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쪽으로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삼거리 일대라든가 강내리 일대에 신석기 시대, 청동시대 칠학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면서 고인돌도 마찬가지로, 지성교도 마찬가지로 이 북쪽 일대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인구의 재결집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지가 재편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고요. 자, 이제 발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발굴은 아까 11개소에 있는, 12개소에 있는 31기가 분포되어 있는데, 발굴은 8개소에 20기 정도. 실제 발굴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발굴이 이루어진 거는 한 5개, 6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시굴 정도입니다, 시굴. 본격적인 발굴은 잘 안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발굴을 하면 지표조사라든가 시굴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지만, 연천에 있는 지성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부분 다 무덤 매장 주체부, 묘실이 다 지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열린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거의 3,000년 정도 이게 사람들 눈에 띄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신기해서 사람들이 들어가 보기도 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뭐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 거기 들어가서 놀면서 뭔가를 주워서 이게 뭐 유물이 아닐까 해서 뭐 혹은 버리기도 했을 거고 집으로 가져오기도 했을 거고 하면서 무덤에 있는 유물들이 대부분 다 유실됐을 겁니다. 실제로 원래 탁자식 지성묘 같은 경우는 내벽이 다 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벽이 지석과 마구리돌이라고 해서 무덤이 짜져 있는데, 이것들도 다 현재는 유실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석이 거의 다 2개만 남고 있고요. 잘 남은 게 지석이 2개 남는 거고, 나머지 이 두 벽은 다 빠져 있는 상태들입니다.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마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구들 만드는데 사용했다. 그리고 뭐 고기 굽는데 뭐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다 많이 훼손돼 버리고 유실돼 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장 주체부에 있었던 유물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물들이 거의 발견된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굴을 하면 유물은 많이 없지만 그 구조라든가 매장 주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지표조사보다는 시굴조사보다는 발굴조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했는지 우리가 일제강점기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점에 이미 이 연천 지역의 지성물을 요코하마 쇼자부로가 이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영근면 화봉천이었는데, 지금의 이제 아까 도어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던 양원리 고인돌이 이미 이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인 학자가 조사했던 고인돌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헌에 등장을 합니다. 60년대 통연리 고인돌군이 새로 조사가 됐고요. 70년대 이제 통연리와 양원리 고인돌군이 지금은 이제 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정되지 않았지만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봤던 거죠. 고고학자들이, 고고역사학자들이 눈여겨보면서 이것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방치되지 않고 유실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9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천문화원을 위시해서 문화재연구소, 토지박물관 뭐 이런 기관들이 여러 재원을 마련해서 지표조사를
지표 안 되네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습니까? 네. 지표 조사를 실시하면서 새로 많은 무덤들을 고인돌 무덤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탄리, 정곡리, 학곡리, 원당리가 그 당시에 새로 등록된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역시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이 임진강류 일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천뿐만 아니라 파주 일대까지도 고인돌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한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둔 곳은 역시 한문식 교수가 이 자리에 있었던 세종대박물관의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세종대박물관에서 연천 지역 고인돌 정밀 지표 조사 2001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쭉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거두어냅니다. 특히 이 연천 지역 고인돌 정밀 지표 조사에서는 현재 아까 12개소 31개군에 대한 전체적인 지성묘에 대한 실측도라든가 뭐 측량도, 사진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02년 그리고 2003년에 시굴 발굴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2014년에 보고서가 나온 연천 차탄리 고인돌도 발굴 조사가 됩니다. 주목할 점은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3년에 출판된 이 연천 지역 고인돌 유적 시 발굴 조사 보고서인데 이때는 거의 18기가 시굴되거나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연리, 종곡리, 은대리, 양원리, 학담리, 학곡리, 전상리, 고인돌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발굴된 실제 자료들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2003년 보고서에 수록된 통연리 2호 고인돌입니다. 이렇게 일단 발굴을 표토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토를 좀 걷어보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지금 이렇게 돌이 3개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면 알겠지만 아마도 탁자식이었을 거고 이게 어느 순간 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발굴을 해보니까 원래는 저렇게 지석을 세워둔 자국들이 저기 이렇게 하얀색 페인트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석이 이제 빠진 자국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탁자식 고인돌 테이블처럼 세워져 있던 그 지석 자리에서 이렇게 넘어진 거죠. 아마도 뭐 자연적으로도 넘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훼손이 되면서 지석이 이렇게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아예 탁자식 고인돌 자체가 무너진 그런 모습들을 발굴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이게 가장 실제 주목되는 고인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학곡리에서 발굴된 2호 지성묘인데요. 일단은 첫 사진을 보면 지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석이 세워져 있고, 근데 지석이 이제 많이 잃어버렸죠. 지금 지석이 하나, 2개만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이 왼쪽에 세워져 있는 것은 지석은 아니고 마구리돌이라고 해서 지석과 지석 사이를 이제 막아주는 어떤 무덤방을 막아주는 그런 시설의 돌이죠. 그래서 지석이 많이 유실되어 버렸지만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굉장히 많은 아까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러한 적석시설, 그러한 적석시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거의 장방형의 적석 묘욕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적석시설도 서북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시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적석시설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놓은 의견을 내놓은 논문들이 꽤 있는데요. 이러한 적석시설이 발견되는 어떤 이런 지성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강한 충적대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상석은 굉장히 무겁죠. 그런데 매장 주체부는 이제 이 상석을 물론 이제 처음에는 지탱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지석이 무너지거나 안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상석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적석시설을 깔았다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조금 타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북한 지형이든 이 연천 임진강 일대 지성묘든 충적대지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지성묘 같은 경우는 탁자식이든 개석식이든 이러한 지성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묘욕시설이 시설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을 유념하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학곡리에서 이 묘욕시설이 발견되면서 이전에 이제 물론 막연하게 대동강유역의 탁자식 지성묘와 오독형 지성묘가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놓여 있는 장대석 같은 지석을 이제 빼 보니까 매장 주체부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저렇게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둔 그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과거 사람들이건 지금 사람들이건 신장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1m 60에서 1m 80 사이가 장축이 되겠고, 단축은 이게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기 위해서 조금 좁은 공간 40cm, 50cm 정도로 폭은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죽은 사람을 안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까요? 이게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차탄리 고인돌입니다. 2014년에 보고서가 출판이 됐고요. 연천 지역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길이가 5.6m이고 넓이가 3.2m, 그리고 두께가 60cm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상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불행하게도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넘어져 버려서 왼쪽의 사진을 보면 이 지석이 안쪽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들지 않았다면 넘어지지 않았겠지만 후대에 인위적인 그러한 훼손이라든가 파괴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북한 지역의 연구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실제 상석과 지석들을 이렇게 거의 직각을 이루어서 구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기울여서 구축을 해서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상석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끔 굉장히 건축공학적인 그러한 그런 기술이 들어가서 탁자식 지성묘를 건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북한의 지성묘들은 대부분 다 보존 상태가 조금 더 좋은 반면에 이렇게 남쪽 지역의 지성묘들은 저렇게 훼손을 당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탄리 고인돌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발굴은 그 이후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소개시켜 드린 유물들이 많았는데 연천 지역에서 이렇게 출토된 유물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유물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있을 건 있습니다. 석검도 있고요, 화살촉도 있고, 이러한 가락바퀴, 그리고 반달 돌칼, 그리고 적색마연토기, 무문토기들도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완형으로, 그러니까 전혀 훼손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완형으로 발견된 사례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되는 게 이 버들잎형 화살촉과 반달 돌칼들인데요. 저런 형태의 화살촉은 이 연천과 파주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발견된 사례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화살촉들이 어디서 발견됐는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대부분 다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반달 돌칼 같은 경우는 남한 지역 청동시대에 많이 발견되지만 또 이러한 형태의 반달 돌칼들은 역시 서북한 지역에서 그러한 형태적인 유사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지성묘의 특징은 역시 탁자식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탁자식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5% 정도입니다. 물론 개석식이 더 많습니다. 근데 개석식 중에서는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고가 된 것이고, 대부분 또 실제 유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 개석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자식이
35% 정도이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 탁자식이 발견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강 본류역만 보더라도 탁자식은 거의 14% 정도밖에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탁자식은 더 사라집니다. 뭐 남한강유역 같은 경우는 탁자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살펴봤더니 임진한탄강유역, 그러니까 파주까지 포함해서 지성묘를 쭉 살펴봤더니 역시 탁자식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39%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임진한탄강유역이 아무래도 북한 지역과 어떻게 접경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북한 지역의 이 지성묘 문화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개석식과 탁자식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곡리 지성묘에서 봤던 묘욕시설을 갖춘 탁자식 지성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탁자식 지성묘는 원래 사진은 좀 더 이렇게 뚜렷한데 지금 이게 영사기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을 보면 오덕형 지성묘들이 있는데 저 탁자식 지성묘에도 역시 묘욕시설이 놓여져 있습니다. 묘욕시설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왼쪽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묘욕식이 놓여져 있고 탁자식의 혹은 어떠한 석관 형태의 매장주체부가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학곡리에서 봤던 그러한 발굴 모습과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버들잎형 화살촉과 반달 돌칼의 출토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동강 유역에는 이른바 팽이형 토기 문화라고 하는 문화가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서 뭐 집자리라든가 무덤이라든가 뭐 어떤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마을에서 출토된 그런 유물들을 보면 이 팽이 모양의 토기들이 출토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토기들인데 실제 이제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들인데 일단 남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무문토기와는 굉장히 형태적인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동체부를 보면 굉장히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부풀어 올라와 있고 저 부는 그에 반해서 굉장히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팽이와 팽이 형태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이 굉장히 긴 형태, 북한 지역에서는 변형되었다 해서 변이 되었다 해서 변형 팽이형 토기라고 부르고 있지만 왼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전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무튼 이 토기도 전형의 팽이형 토기도 굉장히 동체가 부풀어 올라와 있고 저 부는 굉장히 축약된 굽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번 돌려보면 진짜 돌아갈 것만 같은 그러한 기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연부를 보면 아가리가 이중으로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고 겹쳐져 있는 그 구연, 이 두툼한 구연에는 사선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형 팽이형 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리가 겹쳐 있고 거기에 사선의 음각선문이 시문되어 있습니다. 이 토기들이 북한 지역에서 북한의 대동강유에서 가장 대표적인 청동시대 문화, 어떠한 유물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동강유역의 물질 문화 형태와 연천 지역의 청동기 시대 지성묘에서 출토된 유물과의 관련성이 보인다는 거죠. 버들잎형 화살촉이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 반달 돌칼이 나오기도 하고 탁자식 지성묘가 많다는, 그리고 묘욕시설이 갖추어지고 있는 어떠한 학곡리 지성묘가 발견됐다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 지역의 어떠한 지성묘 문화, 팽이형 토기 문화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팽이형 토기 문화는 북한 지역 1940년대 이 평양 진팔이라는 유적에서 발견된 이 토기가 발견되면서 이제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각형 토기라고도 합니다. 뿔 각자를 써가지고 뿔이 달려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팽이형 토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아까는 사진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도면인데 토기를 보면 굉장히 동체가 부풀어 올라와 있고 저부는 굉장히 이상하리만큼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연부에는 아가리가 이중으로 겹싸여져 있고요. 여기에 사선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기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토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워두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강한 충적 대지, 그러한 모래흙에서 이러한 토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한 공통점이 실제 연천 지역에서 발견되는 어떤 취락 유적, 아까 우리 모두에서 얘기했던 뭐 강내리라든가 삼거리 이러한 청동시대 취락 유적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이중구연, 그러니까 겹 아가리의 짧은 사선, 구형의 동체부, 저부는 짧은 굽이 달린 이른바 팽이형토기는 대동강육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들입니다. 그래서 저 지도를 보면 대동강과 예성강육에서 굉장히 많이 이러한 문화들이 발견되고 있고 실제 발굴되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1950년대부터 70년대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집자리들이 발견되었죠. 근데 이 집자리 형태를 보면 또 장방형의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통광식 그러니까 이 바닥에 그냥 어떤 돌을 둘리지 않고 이 바닥을 약간 파서 어떤 화덕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요리를 해 먹었을 수도 있고요. 집자리에 있는 집자리 내부의 기온을 상승시키기 위한 어떤 난방 도구도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조명 도구도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화덕자리가 하나 혹은 두 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자리들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4사람 이상이 기거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양 일대 그 유명한 남경유적, 석탄리 유적, 금탄리 이 대동강유역에 충적대지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집자리, 토기, 석기들, 석검과 돌칼 이런 것들이 어쩌면 경기 북서부 지역 일대, 파주와 연천 그리고 강화도 이런 일대에서도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게 연천 강내리와 연천 삼거리 유적입니다. 그 취락 발굴 사례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도박물관에서 2002년 보고서가 나왔던 연천 삼거리 유적입니다. 삼거리 유적은 이 경기도박물관이 발굴한 이후에도 백두문화재연구원이라는 발굴 전문기관에서 또 한 차례 더 발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발견되었던 토기와 집자리 그리고 석기들인데요. 굉장히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서북한 지역, 그러니까 대동강유역, 평양 일대의 팽이형 토기 문화와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딱 알겠지만 토기들이 굉장히 부풀어 올라와 있고 동체가 부풀어 올라와 있고 저부는 축약되어 있고 그리고 아가리는 겹으로 이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사선문이 새겨져 있고요. 좀 전에 봤던 평양에서 발견되었던 평양 남경유적에서 발견되었던 전형 팽이형 토기 그리고 변형 팽이형 토기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검도 그렇죠. 석검도 피홈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2단 병식의 석검들, 석촉들 그리고 반달 돌칼들도 거의 서북한 지역의 그것들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천 강내리 유적입니다. 군남에서 가장 거의 연천 지역에서 발굴된 유적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유적일 겁니다. 그렇죠, 하계산 선생님? 네. 거기서도 이러한 이 삼거리와 비슷한 어떤 물질 문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검들, 석촉들, 그리고 아가리를 겹산 이중구연의 토기들, 그리고 마치 표주박을 이렇게 잘라놓은 형태의 북한 지역에서 묵방리형 토기라고 하는데 변형 팽이형 토기보다 조금 더 이후에 등장하는 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런 토기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남한 지역에 있는 청동시대 유적에서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이질적인 토기들입니다. 그리고 집자리도 아까 좀 전에 봤던 서북한 지역의 집자리들과 거의 닮아 있습니다. 집자리가 굉장히 장방형 형태이고 가운데에 토광식의 화덕자리가 2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강내리 유적이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이후에 발굴되었던 성거리 유적 발굴 사례입니다. 여기도
토광식의 화덕자리가 하나가 있고 이런 이른바 변형, 팽형 토기 같은 그러한 토기가 이렇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연천 지역의 이 청동기 문화가 서북한 지역, 특히 대동강 유역, 평양을 위시한 대동강 유역의 팽형 토기 문화와 굉장히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지성묘 연구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천 지역의 이 지성묘 문화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북한 지역도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연구는 해방 이후 5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서 어떤 식민사관, 그러니까 금속병용기, 뭐 이러한 일제강점기 때 시대 구분론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극복하는,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에 이어서 청동기 시대에 의해서 고조선이라는 정치체가 등장했을 거라는 그런 계승관계를 추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여기 매달립니다. 즉 고조선 연구에 굉장히 매달리게 됩니다. 50년대부터. 그리고 국가의 주도 아래서 중요 유적들이 거점별로 발굴이 됩니다. 청동시대 유적, 신석기 유적. 그래서 신석기와 청동기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조선 유적을 찾아내서 계속적으로 계승관계를 밝히는 그러한 조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청동시대 무덤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이 당시 5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한 지역 같은 경우는 청동시대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금속병용기였죠. 금속기와 석기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굉장히 식민사관의 하나죠. 그러한 시대 구분이 남한 지역에 있었는데 북한 지역에서는 이미 신석기와 청동기를 구별해냈다는 겁니다.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지성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고조선 연구와 함께.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60년대 후반에 주체사상 체계가 확립되면서 이제 이 북한의 이 고고학뿐만 아니라 많은 학문이 굉장히 경직되는 그러한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막스와 엥겔스의 어떤 사회 발전 단계론, 뭐 원시 사회에서 뭐 노예 사회, 봉건 사회, 뭐 이렇게 나아간다는 사회 발전 단계론을 가지고 모든 자료를 접근하는 그러한 학사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성묘 연구를 했던 석광준의 연구를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석광준의 유물사관에 입각한 지성묘 연구를 보면 지성묘가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굉장히 만들기 쉬운 지성묘에서부터 복잡한 지성묘로 변화해 갔다. 그러니까 개석식 지성묘에서 탁자식 지성묘로 기술이 발전해 갔다. 이런 식의 굉장히 도식적인 그러한 구조상의 변천을 논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성묘 문화가 계속적으로 계승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과도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한 지역에서는 그런 뭐 기술 발전, 뭐 도식적인 발전 과정, 물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 지역에 비한다면 굉장히 북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회발전 단계론에 입각해서 모든 문화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양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80년대, 90년대 고조선 연구와 대동강 문화론이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광활한 영토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단군이 최초에 있었고 기원전 2333년에 상국유사에 적혀있던 것처럼 있었고 이 단군의 역사를 유구한 역사로 볼 수 있고 지성묘도 여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93년에 물론 이제 93년 이전부터 이 단군과 관련된 조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단군의 성이었다, 순장, 무덤, 재단, 그 당시 고조선의 도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북한의 고조선에 대한 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정점을 찍은 게 93년에 있었던 당국릉의 발굴과 개건입니다. 그래서 당군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사진으로 봤을 겁니다. 그 대형의 피라미드들, 굉장히 거대한 피라미드들, 그것들은 이제 개건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군과 고조선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주체사관에 기초하여서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드디어 이 대동강 문화론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5대 문명이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부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 그리고 고조선을 잇는 계승적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동강 문화론을, 이른바 대동강 문화론을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양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대형 지성묘들과 굉장히 풍부한 청동 유물의 출토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지성묘가 존재하고, 그리고 청동 유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정치체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남한 지역과는 굉장히 조금 사뭇 다른 해석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형 지성묘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희소한 유물이 발견됐다고 해서 남한 지역에서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어떠한 정치 권력의 존재와 연결시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떠한 학문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 단계만. 그래서 이것들을 요약해 보자면 실제 북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어떤 선사고각의 연구의 학문적인 논의와 다양성이 굉장히 제약되고, 대부분 다 조사들은 평양 지역에만 조사가 집중되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편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당군릉에 대한 어떤 연대 측정 자료들도 굉장히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그 삼국유사 연대에 맞추어서 어떤 뼈가 발견되었는데, 당군 부부의 뼈가 발견됐는데, 그 뼈를 어떠한 자연과학적인 측정을 해봤더니 거의 2333년에 가까운 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더 나아가서 고조선의 강역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조선이 평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길림 지역, 그리고 장춘 지역에도 있었다. 그리고 멀리 남한 지역까지도 이 고조선의 강역에 포함되었다.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성묘의 어떠한 지성묘 구조의 형식 논리, 출토유물의 형식 논리에 기초하여서 평양 지역에 있었던 지성묘가 길림 지역으로, 장춘 지역으로, 그리고 남한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그러한 형식 논리를 또 펴기도 하면서 그러한 고조선의 존재를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이쪽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게 북한 70년대 이후, 특히 이 90년대 이후에 그러한 어떤 연구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한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고조선과 지성묘가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고조선이라는 게 중국의 정사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관자가 가장 처음일 겁니다. 관자가 처음인데, 관자는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이 편찬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피와 어떠한 그런 것들이 유명하였고, 그것들을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기록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원전 7세기 정도, 물론 이제 그 시기는 정확하게 7세기다, 8세기다, 혹은 6세기다 얘기하기 어렵지만 7세기 정도의 중국 제나라에 알려져 있다 정도는 언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 고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가 이 기원전 4세기 이후에 기록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조선이 이 중국 사서에, 중국 정사 사서에 정면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책에는 연해 동쪽에 고조선이 위치하고 있다. 뭐 요동과 뭐 여러 나라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략기에는 영과 긴장 관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징계의 동칩, 그 유명한 연장징계의 동칩이 이제 기원전 282년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에는 위만 조선이 성립되었고 멸망된 한 무제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낙랑군이 설치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사실 지성묘는 고조선이 중국 이 정사에 드러나기 훨씬 이전인 기원전 11세기에서부터 12세기 이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고조선이 지성묘이다 라고는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고조선의 범주에 지성묘가 들어올 수 있을 확률은 있습니다. 아까 봤던 비파형 동검, 요령식 동검이라든가 미성류형 토기, 탁자식 고인돌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전국책에서 얘기했던 연해 동쪽에 위치한다. 그 시점에 이 요동 지역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물질 문화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성묘가 만들어지는 초창기 당시에 고조선의 존재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묘의 초기 부분 혹은 지성묘가 한참적으로 발달하는 그 부분에 고조선이라는 정치체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청동시대 후기,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이후에 전국책이라든가 위략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중국 정사의 사서에 이 고조선이 드러나기 시점부터는 고조선 시대의 한반도 지역이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원전 4세기부터는 어쩌면 연천 지역을 위시한 이 경기 북부 일대 같은 경우는 무덤이 많이 바뀌어져 가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성묘가 이 기원전 4세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성묘 자체가 고조선을 보여주는 그런 물질 문화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지성묘는 어느 정도 상관은 있지만 사실 그 기원전 7세기 이전에 고조선의 존재도 명확하지 않고 기원전 7세기 이후에 고조선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의 대동강역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 북부 지역, 연천, 포천 지역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 지역 전체가 혹은 북한 지역 전체가 고조선이라는 정치체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정치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중국 사서에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정치체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정치체와는 좀 거리가 먼 지방 물질 문화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조금 애매하지만 고조선과 지성묘는 관련이 있을 수도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관련이 없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강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연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연천 지역에는 구석기만 있는 게 아니다. 신석기 시대도 있고 청동 시대도 있고 고려 시대도 있다. 고구려 유적들도 많이 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선사시대에서 주목되는 것은 역시 구석기 이후 청동시대 지성묘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성묘들은 그러한 구조적인 형태라던가 출토 유물 그리고 지성묘와 병행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칠학들에서 발견되는 석기, 토기, 집자리 구조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대동강 유역의 팽형 토기 문화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